안녕하세요. 위인 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을 역사적 서사시를 들려드릴 스타,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성 저널리스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두 천재의 엇갈린 운명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여러분의 연령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적은 어디쯤 닿아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럼 100년 전 경성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 사랑과 배신, 그리고 문학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국가대표급 인플루언서이자 천재 작가가 돌연, 유부남 신분으로 당대 최고의 미녀 의사와 북경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이 뉴스, 만약 지금 터졌다면 포털 사이트 서버가 마비되고 SNS는 분노와 경악으로 뒤덮였겠죠? 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로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는 당시 조선 청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무정 하나로 조선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가 동경 유학 시절 만난 여의사 허영숙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불륜이었을까요? 아니면 낡은 도덕에 정면으로 맞선 신인류의 사랑이었을까요? 당시 경성 바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재 작가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이광수에게 허영숙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이해해줄 유일한 뮤즈이자 가난한 고아 출신인 자신을 지탱해줄 든든한 스폰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은 훗날 그가 권력과 타협하게 되는 아주 미묘한 심리적 복선이 됩니다. 사랑을 위해 세상을 등졌던 남자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민족을 등지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반면 이광수의 절친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벽초 홍명희의 사랑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명희에게 사랑은 개인의 유의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민족의 대의를 지탱하는 숭고한 희생에 가까웠습니다. 이광수가 허영숙과의 화려하고 스캔들 가득한 로맨스를 즐길 때 홍명희는 충북 괴산의 명문가 종손으로서 묵직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광수의 사랑이 불꽃이었다면 홍명희의 사랑은 화로 같았다고 할까요? 겉으로 뜨겁게 타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온기를 전하며 끝까지 식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두 사람은 동경 유학 시절 조선의 삼재로 불리며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들의 운명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감성적인 이광수는 사랑을 위해 도덕을 버렸고 원칙주의적이고 이성적이었던 홍명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나만의 행복을 쫓는 불나방 같은 삶인가요? 아니면 주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촛불 같은 삶인가요? 역사적 사료와 당시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허영숙이라는 여성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녀는 요즘 말로 하면 커리어 우먼의 정점이었죠. 그녀는 이광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 방식은 매우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이광수가 독립운동의 한복판에서 고뇌할 때 허영숙은 현실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우냐? 당신의 재능이 썩고 있다며 끊임없이 그를 현실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항설에 의하면 이광수의 친일 변절, 배후에는 허영숙의 집요한 설득과 경제적 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악처의 유혹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고 싶었던 한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이광수는 결국 아내의 손을 잡고 조선 총독부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경성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춘원이 여자 치맛바람에 민족을 팔았다고요. 요즘 SNS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광수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나약함을 아내라는 방패 뒤에 숨긴 걸까요? 이광수가 화려한 스캔들로 신문을 장식할 때 홍명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범식은 경술국치 당시 금산 군수로서 자결로 항거한 순국열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유서에 너는 내 아들이니 죽어서라도 일본의 신민이 되지 마라는 무시무시하고도 숭고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홍명희의 평생에 어떤 족쇄가 되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는 글을 쓸 때마다 죽은 아버지의 눈초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이광수가 조선의 인플루언서로서 화려한 언변을 토해낼 때 홍명희는 침묵하며 조선의 정신을 담은 대작 임꺽정을 치필합니다. 그는 왜 하필 도적놈 임꺽정을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당시 지식인들이 일본의 근대화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홍명희는 조선 민초들의 거친 숨소리와 투박한 언어 속에서 민족의 맥박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홍명희에게 문학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복수였고 기억이었으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보를 요즘 주식시장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이광수는 일제라는 급등주에 전 재산을 몰빵한 투자자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도 받고 세상의 중심에 선 것 같았죠. 일본은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 올라타야 조선도 산다는 논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동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홍명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우량주를 끝까지 보유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라는 엄청난 하락장 속에서도 결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팔고 갈아타라. 너만 손해본다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임꺽정이라는 가치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해방이라는 떡상의 순간이 왔을 때 이광수의 인생은 상장 폐지 수준의 몰락을 겪습니다. 반면 홍명희는 비록 이념의 갈등 속에 북으로 향했지만 문학적 가치만큼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우량주로 남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당장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가치인가요? 이광수의 친일 행보 뒤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절을 정당화하며 내 자식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가야마 미스로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학도병 출정 권유 강연을 다니던 그를 보며 그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광수는 집에서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상함이 타인의 자식들을 사지로 모는 총잡이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했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반대로 홍명희의 가족들은 평생을 가난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빨갱이 자식, 독립운동가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죽여 살았죠. 이광수가 가족에게 부유한 현재를 선물했다면 홍명희는 가족에게 당당한 미래를 남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위인의 위대함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가족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30년대 말 일제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두 사람의 대비는 극명해집니다. 이광수는 각종 친일 단체의 수장을 맡으며 조선 청년들에게 천황을 위해 죽으라고 외칩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했고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영혼이 없었죠. 당시 청년들은 배신감에 떨며 이광수의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 시각 홍명희는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임꺽정의 연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되던 임꺽정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검열을 피해 교묘하게 일제를 비판하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고취하는 일종의 정신적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광수의 펜이 일제의 나팔이었다면 홍명희의 펜은 민족의 방패였습니다. 똑같은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글들이었지만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었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의 재능이 양심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광수를 보며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광수였다면 끝까지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광수는 해방 후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을 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친일을 한 것은 일종의 위장 전술이었다.
민족의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비겁한 변명이 현대인들에게는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할 때, 사회적 불의를 보고도 내 안위가 걱정되어 눈을 감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이광수가 속삭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홍명희를 떠올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그를 말이죠. 이광수가 현실을 선택했다면 홍명희는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짧은 현실을 위해 긴 역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캔슬 컬처 아시죠? 1945년 해방 직후 이광수가 겪은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본을 위해 죽으라고 호령하던 대문호가 하루아침에 온 민족의 지탄을 받는 민족의 반역자가 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해방의 환호성으로 가득 찬 경성 시내에서 이광수는 자기 집 대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 담벼락에 욕설을 퍼붓고 그가 쓴 책들을 마당에 던져 불태웠습니다. 당시 이광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조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데 겨우 몇 년의 친일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나라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라는 체념이었을까요? 그는 해방 후 나의 고백이라는 글을 통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나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기꺼이 친일이라는 오명을 썼다고요. 하지만 분노한 대중에게 그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억지 해명 영상을 올렸다가 구독자가 수백만 명씩 빠져나가는 상황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광수의 곁을 지킨 것은 결국 그의 도주 파트너이자 아내인 허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해방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갑니다.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자 허영숙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영숙은 남편의 구명을 위해 당시 실권자들에게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광수와 이혼을 선택합니다. 왜였을까요? 남편이 미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광수의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을 막아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이혼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허영숙은 이광수라는 거대한 이름이 무너질 때 그 파편이 아이들에게 튀지 않도록 스스로 방패가 된 셈이죠. 이광수는 감옥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사랑이 결국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서류상으로 남아 찢겨나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의 허무함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광수가 경성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홍명희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좌우 대립으로 매일같이 피바람이 불었죠. 중도 통합을 주장하던 홍명희는 남한의 정국의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1948년 그는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홍명희의 월북은 경성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고결한 벽초가 빨갱이가 되었단 말이냐? 라는 비난과 오죽했으면 떠났겠느냐라는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홍명희의 월북은 이념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이 꿈꾸던 완전한 독립국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는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홍범식 열사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가 다시 친일파들의 세상이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낯선 땅에서의 가시밭길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명희식 사랑이었습니다. 가문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에 타협할 수 없었던 고결한 고집이었죠. 역사의 신은 때로 너무나 잔혹한 장난을 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경성에 남아있던 이광수는 북한군에 의해 납북됩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이광수는 평양으로 압송되는 죽음의 행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기 힘든 설이 전해집니다.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라는 고위직에 있던 홍명희가 납북되어 온 옛 친구 이광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도우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동경 유학 시절 조선의 미래를 논하던 두 천재가 이제는 한 명은 승리한 권력자로 한 명은 비참한 포로로 다시 만난 겁니다. 홍명희는 이광수에게 좋은 음식을 보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손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광수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양 인근의 병원에서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광수의 마지막 유언은 내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고 하죠. 평생을 나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았던 천재의 슬픈 종말이었습니다. 홍명희는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밤새 술을 마시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갈라졌어도 문학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문학 세계를 비교해보면 그들의 인생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은 요즘 말로 하면 세련된 트렌디 드라마 같습니다. 신문물의 화려함, 자유연애, 개인의 감각이 돋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민초들의 삶이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보다는 나라는 자아의 과잉이 느껴집니다. 분내나는 화려한 문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 버리는 향수 같달까요? 반면 홍명희의 임꺽정은 투박한 가마솥밥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재된 이 대작에는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언어와 풍속이 박물관처럼 담겨 있습니다. 홍명희는 일본말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내기 위해 온 산천을 뒤졌습니다. 이광수의 문학이 조선을 개조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홍명희의 문학은 조선을 지켜야 할 보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문학자들은 이광수는 근대 소설의 문을 열었지만 홍명희는 그 문 안에 민족의 영혼을 채웠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한 유행가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대를 넘어 울림을 주는 고전의 선율을 지키시겠습니까? 위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광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거나 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광수가 자식들을 위해 선택했던 친일이 오히려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이죠. 홍명희의 자녀들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북으로 간 자식들은 북한 체제 내에서 고위직을 지내기도 했지만 남한에 남아있던 일가 친척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감시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비극입니다. 개인이 내린 선택의 대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광수와 홍명희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기에 남겨진 자들의 눈물도 서로 다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뿌리를 잠시 짚어볼까요? 사실 이들의 운명은 태생부터 예견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홍명희는 충북 괴산의 자산가이자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자란 금수저였지만 아버지의 자결 이후 그 부유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선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 이광수는 평안북도 정주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개천에서 난 용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이광수에게 세상은 내가 정복하고 살아남아야 할 정글이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했고 권력이 부르면 응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잃을 것이 없었던 홍명희와 가진 것이 없어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광수. 이들의 출생 성분은 훗날 지조와 변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가난 속에서도 절개를 지킨 이들이 많았음을 떠올려보면 결국 선택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밤하늘을 밝히던 두 개의 커다란 별, 이광수와 홍명이. 한 명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타오르다 재가 되어 흩어졌고, 한 명은 차가운 북풍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잔향이 남으셨나요? 살아남기 위한 변절은 이해받을 수 있는가? 대의를 위한 희생은 가족에게 정당한가? 이 질문의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역사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